안녕하십니까. 카우스학원은 카우스 원장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주 원소,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원자가 어떻게 생성되었느냐 두 번째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전 시간에는 빅뱅을 통해서 수소와 헬륨까지 만들어진 거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스펙트럼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돼요. 스펙트럼에 대해서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그 원소를 그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일단 스펙트럼을 먼저 보면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면 빛의 파장을 말하는 건데 그 빛의 파장은 무슨 뜻이냐면 빛의 에너지의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아요. 우린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물리 원 과정에 들어가면 조금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단순하게만 조금 설명하면 그러니까 빛도 에너지죠. 그러니까 빛 에너지는 뭐에 반비례하냐면 파장에 반비례하는 거야. 이게 파장이거든요. 파장에 반비례하는 거야. 파장에. 그 파장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H하고 C인데 이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상수기 때문에 여러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빛 에너지는 파장과 반비례 관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파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빛은 파장에 따라서 쭉 분리를 해요. 분류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크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거면 이쪽으로 가면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적외선. 그러면 여기는 무슨 선 할까요? 가시광선 할게요. 가시광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 할까요? 자외선 할게요. 내가 자외선이 됩니다. 물론 이쪽으로 가면 자외선보다 더 짧은 파장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파장이에요. 파장이 긴 거예요. 여기서 보통 우리가 장파라고 해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파장이 짧은 거예요. 이걸 단파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 밑에도 있는데 그림상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가시광선은 보통 700나노미터에서 보통 한 400나노미터의 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 한 700나노미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한 400나노미터죠. 그걸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외선도 빛이고 적외선도 빛인데 이 두 개의 빛은 즉 가시광선 외의 빛은 우리 시세포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빛은 파장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고 그 파장은 즉 무엇을 말하는 거다? 에너지의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시광선 중에서 여기가 무슨 색이다? 붉은색이고 여기가 무슨 색이다?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그래서 여기 자외선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자자가 보라자자죠. 외자는 바깥 외자예요. 한자로. 그래서 자외선 즉 보라색 바깥의 파장이다 라는 뜻이고 여기가 적외선인 이유는 여기가 적외선이죠. 여기가 적외선인 이유는 붉은 적자의 파장 바깥쪽 파장이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가시광선은 한 700나노미터에서부터 한 400나노미터까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파장이 가시광선 파장이고 그 파장은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다? 에너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붉은색이 어때요? 파장이 가장 기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 중에서 가장 파장이 기네요? 그럼 우리가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파장 중에서 에너지의 세기가 제일 작은 거죠. 보라색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파장 중에서 파장이 제일 짧은 거죠? 이게 제일 짧은 거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에너지가 제일 큰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빨주, 노초, 파남, 보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뭘로 봐야 된다? 에너지의 값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을 배우는 데 있어서 파장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에너지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가장 에너지가 적고 보라색이 에너지가
가장 많은 거가 되겠죠.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방금 전에 선생님 설명한 대로 보면 여기서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건 아주 고온의 별빛에서 나오는, 됐어요? 빛 에너지죠? 그 빛 에너지가 이 파장이 다 나온다는 건 뭐야?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세기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햇빛이라든가 백열등에서 나오는 빛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볼게요.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면, 방금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셨다면, 방금 이게 이해되셨다면 선생님 원자 모형 잠깐 갔다 올게요. 요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자 모형을 전 시간에 내가 수소와 헬륨만 가지고 했는데요. 요 두 번째 단원에서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 원자는요, 원자 핵이 있겠고 요게 에너지 준위가 높은 껍질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껍질로 배우실 건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제일 작아요. 원자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값이 커요. 이렇게 큰 거야. 그러면 이 모든 원자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있는 전자들의 배치가 모두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전자 배치가 다른데 이 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 갔다면 에너지가 작은 데서 에너지가 많은 데로 갔죠. 그러면 이 에너지 차이, 이 껍질에 해당하는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뭐 해야 되겠어요? 흡수해야 되는 거야. 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야. 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야. 이 에너지를. 또는 이 전자가 뭐 이렇게도 갈 수 있겠죠. 이렇게도 갔다면 요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흡수했다라는 건 원자가 에너지가 적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많은 상태로 에너지를 흡수했구나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전자가 흡수하는 이 에너지 차이는 이 전자의 배치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 전자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값이 다 다르다라는 건 전자가 흡수할 수 있는 파장의 빛도 모두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빛을 흡수했느냐를 알면 걔네들의 에너지 차이를 알 수 있고, 걔네들의 에너지 차이를 안다는 건 그들의 전자 배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전자 배치를 안다라는 건 그 원소가 어떠한 원소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뭐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오는 많은 빛 중에서 여기를 통과할 때 아마 얘가 지금 저온의 물질인 것 같은데, 이 저온의 물질에서 에너지가 지나가면 얘는 모든 에너지를 다 흡수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내가 특정한 영역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흡수해서 특정한 영역으로 전자를 보낼 거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속 스펙트럼은 이 가시광선 특정한 분의 모든 에너지가 다 있단 말이죠. 여기서 모든 에너지를 다 흡수하는 게 아니야. 어떤 전자 배치를 갖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전자 배치의 에너지만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네요. 얘는 저온의 에너지, 저온의 물질이구나. 그래서 저 외부에서 오는 고온의 에너지를 흡수하는구나. 두 번째, 이 흡수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뭘 할 수 있다? 저 원자의 전자 배치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뭐 할 수 있다?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흡수선을 가지고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흡수 스펙트럼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주에 우리가 가보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한 별이거나 어떤 특정한 성운을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거기서 흡수하는 빛을 관측을 통해서 그 성운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왜? 내가 직접 우주 안 가봐도 우주는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냥 뭐만 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방출 스펙트럼은 반대가 돼야 되겠죠? 방출 스펙트럼은 반대가 되는 거야. 어떻게 반대가 되겠어요? 자, 보세요. 이번에 방출 스펙트럼이라면 얘도 이렇게 되겠죠. 얘 보세요. 이번에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껍데기, 여기 껍질, 그 다음 또 여기 껍질, 여기 껍질, 여기 껍질 있다 치자고요. 그럼 이번에는 얘가 전자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에너지가 많죠? 그럼 이쪽에는 에너지가 적죠? 항상 에너지가 작은 애들은요, 많은 애들은요, 불안정해요. 에너지가 많을수록 불안정한 거야, 원소에서는. 됐어요? 그러면 이 전자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겠네요. 이 전자도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전자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원자는 어떠한 특정한 전자 배치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빛을 방출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원자의 전자 배치에 따라서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만 방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에너지 차이를 이용하면 특정한 파장을 관측하면 그 특정한 파장이 그 에너지 차이고 그 에너지 차이를 이용해서 전자 배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어떻다? 다시 원자, 전자 배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원자의 종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스펙트럼 분석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그 원소의 종류와 됐어요? 그 다음에 고온의 물질인지 저온의 물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네요.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얘는 고온의 에너지를 지닌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지니었고 이 스펙트럼 D를 분석하면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죠.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걸 알고 있다면 자, 이제 두 번째 영역 갈게요. 나는 그럼 이제 스펙트럼을 통해서 뭔가를 안다. 그럼 이제 이 두 번째를 가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원자 배치는 아까 했으니까 됐고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세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어떤 별 있죠. 어떤 별에 뭐 할 수 있어요? 원소의 종류와 원소의 종류와 그 별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질량비도 알 수 있어요. 즉 원소의 종류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이 흡수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선 마디의 위치, 즉 파장의 위치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원소의 질량 또는 원소의 양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기 있네. 흡수선의 선폭을 알 수 있는 거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수소인데 얘는 지금 이 선 하나, 요 선 하나, 요 선 하나, 이 선 하나를 갖고 있네요. 근데 얘는 수소의 양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떠한 별이 많은 양의 수소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흡수해가는 에너지량이 많겠죠. 그러면 이 흡수 스펙트럼 이 선이 매우 두꺼워지는 거야. 얘도 이렇게 좀 두꺼워지는 거야. 이렇게 두껍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폭을 비교해서 우리는 그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더라랍니다. 그래서 흡수선의 세기는 원소의 밀도와 비례하더라라는 거죠. 즉 흡수선의 세기라는 건 뭐야? 여기서 수소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수소가 많은 양의 에너지를 그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 흡수하겠죠? 그래서 이 선폭으로 원소의 양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는 얘는 지금 흡수 스펙트럼이니까 저온의 물질이군요. 그 다음에 어때? 두께가 별로 두껍지 않은 걸로 보아 많다 적다를 저 두께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양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사람이 있어요. 됐니? 그래서 크라운호퍼라는 사람이
태양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아, 태양은 수소와 헬륨과 나트륨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원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원소가 섞여 있는 것도 우리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여러 가지의 스펙트럼이 모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소가 있으면 수소의 선 스펙트럼도, 헬륨이 있으면 헬륨의 스펙트럼도, 나트륨이 있으면 나트륨의 스펙트럼도 다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로 들어 드린 게 여기 있네요. 예로 들어 드릴 수 있는 게 여기 그림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햇볕이나 백열전구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그런데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보시면 특히 이제 나트륨을 보면 아주 중요한 거죠. 아, 진한 노란색 선 2개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헬륨 하나, 둘, 셋, 넷 위치 여기 있고요. 수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여기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지금 수소의 무슨 스펙트럼이야? 방출 스펙트럼. 이건 전부 다 방출 스펙트럼이네요. 여기는 지금 선 스펙트럼, 여기는 흡수 스펙트럼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을 보시면요. 이 태양은 어떤 원소로 되어 있습니까? 또는 미지의 별은 어떤 원소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연결해서 찾으시면 돼요. 됐어요? 자, 볼까요? 태양에 나트륨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아, 태양에 나트륨 원소 2개가 있네요. 2줄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죠? 그 다음 태양은 수소 이 선 하나, 둘, 셋, 4개가 쭉 연결되면 다 있어 보여요. 얘도 이쪽에 보니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태양은 나트륨도 있구나. 아, 태양은 나트륨 있는 거 맞아요? 나트륨 있는 것 같아요. 태양에는 뭣도 있구나. 수소도 있구나. 그 다음에 헬륨도 있을걸요? 하나, 둘, 셋. 여기 보시면 쭉 연결하니까 헬륨도 있구나. 여기 헬륨. 아, 그러면 수소는 헬륨도 있구나. 이렇게 있는 거야. 아, 태양은 수소와 헬륨과 나트륨 구성 원소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됐어요. 흡수선의 위치가 수소, 헬륨, 나트륨의 방출선의 위치와 같아. 아, 그러면 태양은 뭐 있어? 수소, 헬륨, 나트륨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에 있는 구성 원소들을 찾을 때 직접 우주를 나가보지 않아도 돼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빅뱅 이론에 의하면 전 시간 거네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가 3대 1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가 3대 1이라고 했단 말이죠. 됐어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가 예측하기를 약 3대 1로 예측을 했고, 이런 전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실제 우리가 질량 비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그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하기로 가모프가 3대 1로 예측했는데 전체 스펙트럼을 관측하니까 수소와 헬륨의 비율가 74대 24, 약 3대 1임을 알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모가 주장했던 빅뱅 우주론이 실제 맞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이 같음으로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뭐가 있니?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에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에요. 이게 바로 뭐야? 빅뱅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같이 하면 빅뱅의 증거를 쓰세요. 그럼 뭐라 그랬어야 돼? 우주 배경 복사하고 두 번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써야 돼요. 수소와 헬륨비의 질량비가 3대 1이구나 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게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아낸 거야. 두 번째 가죠. 그럼 진짜 3대 1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 전 시간에 제가 여기서 한다 그랬었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다시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빅뱅 후 어떻게 된 거야? 온도가 낮아지죠. 그럼 온도가 낮아져서 뭐가 생성됐죠? 쿼크가 뭉치고 쿼크가 뭉쳤어. 그럼 쿼크가 뭉치면 뭐 생겼어요? 양성자와.
뭐가 생겨요? 중성자가 생기는 거예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기는 거. 여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첫 번째요. 쿼크가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처음에 생길 때는요, 얘네들의 질량비 또는 개수비가 1대1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된 건 뭐야?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서죠.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 업쿼크하고 다운쿼크하고 업쿼크하고 다운쿼크가 모여서 뭐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긴다고, 중성자가. 근데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길 때 처음에는 1대1로 생기는 거예요. 왜? 재료가 비슷비슷하니까 쿼크의 개수나 업쿼크의 개수나 다운쿼크의 개수가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이 양성자보다는 중성자가 약간 불안정해요. 약간 불안정하니까 이 중성자가 깨진단 말이야. 붕괴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뭘로 되돌아가요? 쿼크로 되돌아가요. 이때도 온도는 아주 무한히 온도가 높은 거야. 온도가 매우 높아. 온도가 10에 이게 얼마더라? 10에 24승 켈빈인가? 이때도 온도가 매우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양성자가 만들어졌다가 다시 쿼크로 되돌아가고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다시 쿼크로 되돌아가고 그럼 그 쿼크가 뭉쳐서 다시 중성자와 양성자가 되고 이런 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그런데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 붕괴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한 개수비를 갖냐면요. 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대 1이죠. 그래서 개수비로 7대 1이 되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어때요? 이 평형 상태가 된다 그래요. 즉 쿼크로 되돌아가는 것과 쿼크가 중성자나 양성자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그래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7대 1로 형성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1대 1로 만들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양성자나 중성자가 뭉쳐서 뭐 돼요? 원자핵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전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하면 보세요. 우리가 수소를 그릴 때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예요. 즉 원자핵에 양성자 하나밖에 없죠. 이게 원자핵이에요. 수소에. 알겠습니까? 그럼 수소의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네요. 그래서 수소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 얘는 양성자예요. 즉 수소의 이 양성자는 즉 수소의 원자핵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성자라고 내가 칭하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소의 원자핵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7대 1인데 시간이 지나서 얘가 핵이 될 때는 이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을 겸해버리니까 그냥 얘는 수소 원자핵이에요. 이게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죠. 그런데 헬륨은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뭉쳐야 헬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헬륨 원자핵이 하나 생성되려면 수소의 양성자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네요. 12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제일 많이 묻는 게 이거예요. 원자핵이 형성됐을 때 이제 양성자, 중성자 됐죠? 그 다음에 원자핵은 빅뱅 후 몇 분 만이죠? 빅뱅 후 3분 만이잖아요. 3분 만에 원자핵이 형성될 때, 즉 양성자와 헬륨의 원자핵이 생성될 때 이렇게 생성되는 거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수비예요. 그래서 개수비로 물어보면 얼마죠? 12대 1이에요. 근데 질량비로 물어보면 어떻게 돼야 돼? 얘 하나의 질량이 1이에요. 양성자 하나의 질량을 1이라 그런다고요. 그럼 얘 하나의 질량이 1이니까 전체 질량은 얼마가 돼야 돼? 12가 돼야 되겠죠. 근데 헬륨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돼 있죠. 그럼 양성자의 질량이 하나가 1이면 중성자의 질량도 하나의 질량은 1이에요. 그럼 얘는 핵이 하나지
근데 핵 속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으니까 질량은 얼마가 돼야 돼? 이게 4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얘를 약분하면 유로하고 약분하면 얼마 되죠? 3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비는 12대 1이지만 질량비는 얼마 나오는 거야? 3대 1 나오는 거야. 질량비는 3대 1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암기사항입니다. 이게 암기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죠. 원자 핵이. 그럼 얘가 그대로 봐. 이게 수소 원자 핵이고 이게 헬륨의 원자 핵이에요. 이게 헬륨의 원자 핵이에요. 이게. 그럼 얘네들이 그대로 전자를 가지면 얘네들이 그대로 다시 온도가 더 내려가면 전자를 가질 수 있다 그랬죠? 그대로 전자를 가지면 원자 핵이 전자를 가졌고 원자 핵이 전자를 가졌으니까 얘네들의 명칭은 이제 뭐가 되죠? 원자가 되죠. 원자가 돼요. 그래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의 질량비도 헬륨 핵의 질량비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핵의 질량비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원자 핵이 형성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원자, 수소와 헬륨의 원자의 질량비가 3대 1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놓은 거죠. 이걸 가모가 추정한 거야. 가모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다 계산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훗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증명될 거다라고 했고 우리는 지금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몇 대 몇? 3대 1. 근데 학교는요, 정상적으로 안 물어보니까 이걸 비꼬아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수비로 묻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 물어보면 몇 대 몇? 12대 1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개수비로 하면 12대 1, 질량비로 하면 3대 1. 알겠죠? 여기 있습니다. 개수비로 하면 12대 1, 질량비로 하면 3대 1. 암기사항입니다. 이쪽은 화학의 기초 이론이기 때문에 좀 암기가 필요로 합니다. 이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두 번째, 자, 다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럼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문제편이 되겠죠? 자, 가하고 다해서 확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책은 완자라는 책이고요. 교재는 구입하시는 게 좋겠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와 다는 선생님도 칠판 보고 읽으니까 좀 힘들어서 책을 보면 가와 다는 각각 다른 천체를 관찰할 때 나타난 모습입니다. 가나다 스펙트럼의 종류를 구하세요. 스펙트럼의 종류를 하라는데 이게 무슨 스펙트럼이에요? 이건 연속 스펙트럼이죠. 얘는 무슨 스펙트럼이에요? 흡수 스펙트럼이죠. 얘는 무슨 스펙트럼이에요? 방출 스펙트럼이죠. 됐어요?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가나다 같은 천체를 관찰할 때 방금 문제를 이어가는 거군요. 고온의 별에서 방출되는 빛, 고온의 별에서 방출되는 거죠. 고온의 별에서 고온의 별, 태양 같은 거야. 그럼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돼야 되겠죠. 이게 가나다 이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림은 다예요. 다로 연결돼야 되겠죠. 칠판 선생님 바꿔서. 니은 별빛이 저온의 성운을 통하여요. 저온의 성운을 통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아주 밝은 고온의 빛이, 즉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에 별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쭉 뭐가 나오겠어요? 쭉 뭐가 나와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저온의 어떤 물질이 있단 말이야. 저온의 물질이. 그러면 이 저온의 물질이 여기서 오는 모든 빛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만 흡수할 수 있는가? 왜? 이 저온의 물질이 갖고 있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 또는 특정한 영역의 파장만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하겠어요? 아까 그림에 뭐가 있었냐면 나가 있었어요. 나의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 돼야 되겠죠? 다 디귿인 세 번째 거는요. 별빛에서 가열된 성운이 방출하는 빛. 가열된 성운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고온의 성운인 거야. 아주 고온의 성운. 그러니까 얘가 아주 고온의 성운인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에너지가 나오겠어요? 이 고온의 성운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방출된 에너지의 종류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무슨 스펙트럼이 돼야 되겠죠? 방출 스펙트럼이 돼야 되겠죠? 그럼 거기 아까 보니까 가가 있었던 거야. 가가 답이 돼야 되겠죠. 두 문제가 연속됐는데 선생님이 칠판을 한쪽만 확대를 했네요. 그래서 답은 다, 나, 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동글뱅이 옳지 않은 것을 X로 표시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수소 기체의 스펙트럼에서 방출선과 흡수선이 나타나는 위치는 다르다? 자 보세요. 이게 원소의 종류가 같아요. 수소라는 거죠. 그럼 수소를 관찰하면 원소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 방출선이나 흡수선이나 이 방출선과 흡수선의 위치는 서로 다를 수가 없어요. 즉 방출 스펙트럼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여기에 선이 이렇게 나타났다면 흡수 스펙트럼도 됐어요. 이게 밝은 흡수 스펙트럼이어야 돼. 이게 그림을 이렇게 할게요.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란 말이야. 그 중에 어느 부분만 얘하고 똑같은 위치만 이렇게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하고 똑같은 위치만 이렇게 빛을 흡수하는 거죠. 이렇게. 얘하고 똑같은 위치만 이렇게 빛을 흡수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의 종류와 위치는 원소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방출선이냐 흡수선이냐라는 건 어때요? 빛이 방출되느냐, 빛을 흡수하느냐, 밝게 보이느냐, 거목해 보이느냐 그걸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같은 수소의 기체이기 때문에 위치는 서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 방출선이 나타나는 위치는 모두 같다고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위치는 모두 달라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오늘 주제였던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뭘 할 수 있다?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4번 문제였네요. 이렇게. 이 5번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상의 세 원소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겁니다.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A에서 E 중 A와 같은 원소와 나 B와 같은 원소를 원소를 각각 고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 가지 원소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예요. A, 선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얘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얘 이렇게 아무튼 있습니다. A와 같은 원소? A와 같은 원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선 보일까요? A와 같은 원소. 칠판이 조금 안 보여서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A와 같은 원소 보면 보일까요? 얘하고 지금 뭡니까? D가 같아 보여요. 얘하고 얘가 같아 보이고 얘하고 얘가 같아 보여요. 다만 얘가 조금 지금 선생님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선의 위치와 그 다음에 선의 개수가 같아요. 다만 얘는 좀 두꺼운데 얘는 좀 얇아 보이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고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고 그럼 얘네들은 뭐가 같다? 원소의 종류가 같아 보여요. 그래서 가와 같은 원소는 D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B와 같은 원소 B 보면 어때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거 두 개 있죠? 그럼 여기 있죠. 여기 두 개 있고 얘하고 여기 같은 위치 있고 얘 두 개 있으니까 얘 여기 있고 얘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B와 같은 건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E랑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하고는 같은 원소인데 A하고 D하고는 같은 원소인데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고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아주 문제가 어렵지 않죠. 이 정도 단계에서는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 곳이라고 보입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6번을 보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글뱅이,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세요. 그랬네요. 우주 전 영역에 분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네,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됐어요?
우주 전역에 분포하는 원소 중 헬륨의 질량비가 74%가 아니라 누구의 질량비여야 되죠? 수소의 질량비여야 되겠죠? 또 틀렸네요.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뭐가 된다? 증거가 되더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었고,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주에 있는 수소 원소와 헬륨 원소의 종류가 3대1, 질량비 3대1, 개수비가 12대1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문제까지 한번 해봤고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 전 시간에 설명한 거죠. 이 빅뱅 우주론에서 전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걸 했었던 거죠. 아주 간략하게만 하고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와우, 이거 뭐 1000조 켈빈, 100억 켈빈, 10억 켈빈, 3000 켈빈 안 해오셔도 돼요. 쭉 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다? 온도가 낮아지더라 라는 거죠. 하나 외우셔야 돼요. 얼마? D, 원자가 생성됐죠. 요건 암기사항이야. 빅뱅 후 38만 년. 몇 켈빈? 3000 켈빈에 해당하는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도가 낮아지면서 입자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자가 생성되는 거죠. 원자. 그래서 원자 생성된 시간과 원자가 생성될 때 온도는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원자가 결합돼서 빛이 자유롭게 퍼져나가는 우주가 투명해졌다. 이때 나가는 빛을 뭐라 한다고? 이때 나가는 빛을 뭐라 그랬죠?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 빛이다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앞단원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생략할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요 밑에 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다? 우주 배경 복사 빛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죠. 지금 보면 파장이 굉장히 어때? 있죠. X축이 길죠. 됐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3000 켈빈에서 어떻다는 거야? 우주 배경 복사빛이 형성됐죠. 그런데 지금은 우주가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현재 우주는 얼마야? 약 3켈빈이란 말이에요. 3켈빈.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된 거야? 낮아졌죠. 그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파장이, 우주 배경 파장이 길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우리가 발견됐을 때가 얼마야? 한 7.3cm의 파장이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파장이 어떻게 된 거야?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주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해되셨나요?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과,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입니다. 이해되셨죠? 뭐 이게 아주 간략하니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알아내는 방법, 스펙트럼 분석법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다음 단원이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내신 만점 문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문제가 조금 더 뭐 고난도 업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다시 어떻게 해요? 채점하고 틀린 것만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해 주진 않을 거고요. 선생님 생각하기에 완자 문제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싶은 것만 골라서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만 골라서 추려드리고요. 완자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꼭 중요한 문제인데 이 책에서 조금 빼먹은 문제 같은 것들은 선생님 프린트로 해서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